위증 무식한 고음탱이 아니신가? 길 막지 말고 비키시지. 이 독사 같은 년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삶의 가치와 투박한 진심이 담겨 있는 곳. 잊고 지냈던 인생의 지혜를 캐내는 시간.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지요. 피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꼭 마주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원수가 죽도록 미운데 동시에 미치도록 예뻐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 미움이 사실은 15년을 묻어둔 첫사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작 호박 한 덩이 때문에 3대째 으르렁거리는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이 우연히 사랑의 묘약을 마시고 버리는 대환장 로맨스입니다. 강원도 두매산골, 윗집에는 김진사댁이, 아랫집에는 박진사댁이 서로 마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집안은 60년 전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댁 호박 넝쿨이 담을 넘어 박진사댁 마당에 호박을 맺었는데 뿌리가 우리 것이다, 땅이 우리 것이다 싸우다 결국 서로에게 똥물을 투척하는 호박의 난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후로 두 집안은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댔습니다. 6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 미움은 식지 않았습니다. 손자 대에까지 이어진 3대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살벌한 와중에도 꽃은 피었습니다. 김진사댁 손자 철수와 박진사댁 손녀 영희는 담장 개구멍으로 몰래 만나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철수는 담장 너머 호박 넝쿨이 무성한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영희는 자신의 엄마가 집 안팎을 다닐 때 재빨리 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특히 서둘렀습니다. 담장 아래 모인 그들은 철수가 주머니에 몰래 숨겨온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주먹밥에는 철수의 어머니가 직접 주물러 만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이 나눠 먹는 한 끼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철수야, 우린 어른들처럼 싸우지 말자. 나중에 크면 나한테 장가올 거지? 내가 너 꼭 지켜줄게. 이 댕기처럼 꼭 붙어 다니자. 철수는 영희의 머리에 묶인 분홍 댕기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댕기는 영희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었으니까요. 철수는 그 댕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절대 떨어질 수 없게 묶여있자. 영희야, 넌 내 운명이야. 하지만 운명은 얄궂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손잡고 있는 걸 양가 어른들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마침 우물에서 물을 깃던 박진사가 뒷산으로 가는 길에 담장 개구멍에서 서로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황급하게 비명을 질렀고 곧 김진사도 달려왔습니다. 어른들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직전 철수는 어린 마음에 영희를 보호해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영희를 미워하는 척하면 영희는 혼나지 않을 거야. 어른들은 미워하는 사이라고 생각할 거야. 철수는 가슴을 철렁 내려놓고 서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깎던 면도 가위였습니다. 에잇, 이거 가져가라. 난 너 같은 원수 집딸 꼴도 보기 싫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철수는 영희의 댕기를 가위로 단숨에 잘랐습니다. 파란 댕기가 두 조각으로 떨어지는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철수야. 영희의 목소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철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서툰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영희는 끊어진 댕기를 부여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 마음속에서 첫사랑은 증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15년 동안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15년 후 두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견원지간이 되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윗집 무식한 곰탱이 아니신가? 길 막지 말고 비키시지. 하, 덩치는 산만한 게 목소리는 또 왜 이리 커? 아랫집 독사가 납셨네. 장터 한복판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여전히 으르렁거렸습니다. 시장 보는 할머니들은 벌써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일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영희가 돌아서자마자 슬프게 변했습니다. 속으로는 오늘도 예쁘구나. 흔들리는 치맛자락도 저리 와다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독서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저 기집애를 오늘 또 보내.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기집애 안 잡아가고. 철수는 그런 자신이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을 이기지 못한 두 사람은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용하다는 떠돌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시간에 말이죠. 먼저 온 것은 영희였습니다. 거친 숨을 쉬며 의원 앞에 섰습니다. 박진사 대기여식이 아닌가? 아니 웬일로? 의원님, 저 곰탱이 녀석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천하무적 장사가 되는 약 좀 지어주시오. 의원은 이상한 눈으로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 여인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미움을 넘어 무언가 다른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떠돌이 의원이었지만 이 정도의 심리 상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천하무적 장사가 되는 약이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내일 가지러 오시오. 의원은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를 띠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뒤 철수가 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영희가 나간 지 불과 10분 정도 뒤였습니다. 의원 양반, 저 독사 같은 기집애 길을 확 꺾어버릴 호랑이 기운이 솟는 약 없소. 저 기집애만 보면 이 가슴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소. 라며 철수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의원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박집 딸이 떠난 지 겨우 10분 뒤에 호박집 아들이 같은 내용의 약 주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의원은 확신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원수처럼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지만 사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를 마음 깊이 담아둔 게 아닐까. 의원은 재고가 남아돌던 정체불명의 탕약을 꺼냈습니다. 이 약이 바로 필요한 것 같은데 넌 이 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말야. 의원인 내가 본다면 이 약이 자네에게 꼭 맞는 약이지. 철수에게 약을 주려던 의원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의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이 세지는 약, 호랑이 기운. 아, 이것이 만약 이 둘 중 한 명이라도 실제로 힘이 생긴다면 자신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놈들이 호박을 두고 싸우던 두 집안처럼 이 둘도 진짜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 그리고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어.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런 약을 팔았다간 내 목숨도 위험하지. 의원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번뜩이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본 그것들, 이 남녀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야. 서로를 자꾸만 쳐다본다. 시선을 피한다. 가슴을 만진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15년을 미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구나. 의원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약은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현명한 의료인은 환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의원은 그 탕약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곰곰이 생각하니 더 좋은 약이 있네. 허나 그 약은 내일 받을 수 있으니 내일 다시 오시게. 의원은 철수를 내보낸 뒤 새로운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묘약이었습니다. 60년간 이어진 미움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흐흐흐. 그래. 좋은 약이 있지. 이 약이 바로 둘 다가 원하는 약이야. 둘 다가 절실한 약이야. 의원은 약사발에 콩깍지탕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다.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약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약. 한쪽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일어서게 하는 약. 이 둘은 싸우면 죽는다. 하지만 이것을 마시면 살 수 있어. 더 나아가 함께 살 수 있어. 이름하여 콩깍지탕. 천하무적 콩깍지탕. 먹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하지만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게 될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이 약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자, 받으시게. 이 약을 먹으면 신비로운 기운이 돌걸세. 정말 효과가 있소. 있지. 안 믿고 말고. 이건 가장 위대한 약이거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약.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약. 둘 다가 살기 위한 약이야. 두 사람은 의원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이 약이 보통의 약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은 단순한 돌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약을 처방하는 현명한 의료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장한 표정으로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노려보며 원샷을 했습니다. 두고 보자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삼킨 건 독약도 단순한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둘 다를 살리는 사랑의 묘약, 콩깍지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 우물가. 철수와 영희는 여느 때처럼 싸우기 위해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약효가 밤새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독처럼 또는 약처럼 말입니다. 야, 이 곰탱아. 거기 안 비켜? 뭐지? 왜 저 독사의 머리카락에서 선녀의 날개옷 같은 광채가 나지? 그리고 저 욕설. 왜 이리 감미롭지? 마치 꾀꼬리가 노래하는 것 같아. 아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철수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희가 삿대질을 하는데 그 손가락 끝에서 꽃잎이 휘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만 해도 이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야말로 비켜라. 다치기 싫으면. 헐, 미쳤나봐. 저 무식한 곰탱이가 왜 갑자기 나라를 구한 장군님처럼 듬직해 보이지? 어깨도 예전보다 더 넓어 보이고 얼굴도, 아니 머리카락도 진짜 잘생겼네. 땀 냄새가 아니라 사양 냄새가 나네. 내 심장이 왜 이래? 약효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콩깍지 필터 부작용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려 애쓸수록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갔습니다. 야, 너 오늘 좀 재수 없다. 너도 밥맛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 위를 걷는 것처럼 서로 근처만 와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이불을 걷어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가 미쳤어. 김영희가 예뻐 보이다니. 의원 놈이 준 약이 상했나봐. 이건 독약이야. 약효는 밤이 되자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낮에는 이건 약 때문이야.
내일이면 깨어날 거야라고 자신을 속였지만 밤이 되면 다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로는 안 돼, 우리 집안 원수야 라고 외치는데 다리는 제멋대로 담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저절로 담장의 오래된 흙을 만졌습니다. 그 담장 너머는 호박 넝쿨이 여전히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자꾸만 이곳으로 끌어당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셋째 날 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주먹밥을 나눠 먹던 그 담벼락에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약효는 이제 소멸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너 여기 왜 나왔어? 혹시 나 염탐하러 왔냐? 무슨 소리? 달이 너무 밝아서 잠이 안 와서 나왔다. 왜? 으르렁거려야 할 타이밍인데 두 사람의 거리는 자꾸만 가까워졌습니다. 철수는 담장에 핀 호박꽃을 꺾어 영희 머리에 꽂아주려다 멈칫했고 영희는 철수의 옷에 묻은 지푸라기를 떼어주려다 손이 닿았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순간 찌릿한 전기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약은 이미 서서히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약효는 거의 다 사라질 때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영희야. 너 호박꽃보다 조금 더 예쁜 것 같다. 미쳤어? 약 잘못 먹었냐? 약 잘못 먹은 것 같아. 너만 보면 여기가 터질 것 같거든. 철수는 자신의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그 투박한 고백에 영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15년 묵은 미움의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넌 댕기를 자른 날부터 날 미워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가 몸을 굽혀 영희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사실 난 그때 너를 미워하려고 댕기를 자른 거 아니었어. 어른들에게 들키면 넌 혼날까봐 나 혼자라도 너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을 미워하고 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었다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멱살 대신 손을 잡고 호박 넝쿨 아래서 말도 안 되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또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사흘 뒤 약효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서로가 다시 평범한 곰탱이와 독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박 넝쿨 아래서 본 그 후광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약이 사라져도, 아니, 약이 사라졌으니까 더욱 명확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15년 전부터 묻어두었던 진짜 마음이 깨어난 것입니다. 약은 단지 그것을 깨우는 촉매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끊어진 댕기를 다시 찾아 깔끔하게 이으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대로가 더 좋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는 끊어진 댕기를 품에 안고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곡괭이를 들고 쫓아왔고 근처 이웃들은 또 싸움이 시작된 줄 알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년간 이어진 두 집안의 싸움 앞에서 한 청년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그때 내 댕기를 자른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어른들에게 들키면 넌 혼날까봐 바보같이 널 지킨다는 게 상처만 줬구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침을 삼켰습니다.
15년을 미워하던 그 두 사람이 무슨 일인가요? 이 멍청한 놈아.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 내가 널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것도 미워하고 싶었는데. 평생 미워해도 좋다. 대신 내 옆에서 미워해라. 내가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철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희는 엉엉 울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가 부모님들도 벙찐 표정으로 곡괭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진사와 박진사는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결국 두 노인은 손을 잡았습니다. 60년의 미움도 자식들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호박은 김진사가 손으로 집어들어 반으로 딱 잘라 사이좋게 나눠 먹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 후 철수와 영희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인꼬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부부 싸움을 할 때면 철수가 슬그머니 콩깍지탕을 끓여온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요. 그들의 자식들은 모두 착한 성품으로 자라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으니까요. 원수에서 연인으로 3대의 저주를 사랑으로 끊어낸 두 사람. 어쩌면 사랑의 묘약은 약사발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미움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마음 뒷면에는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원수가 있다면 오늘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의 호박 넝쿨이 맺어준 운명의 짝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어린 시절 누군가의 댕기를 자른 것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가장 용감한 선택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유쾌하고도 뭉클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웃음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호박 넝쿨이 맺어준 인연, 끊어진 댕기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봅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단밤야화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십시오. 내 소원 들어주기 전엔 한 발짝도 못 가오. 이보시오. 남녀가 유별하거늘 채통 없이 어딜 따라오는 거요?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단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잊고 지낸 연정을 깨울 애틋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인적 드문 산자락 끝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곳에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귀신집이라 불렀지만 그 집의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꼿꼿한 자세로 책을 읽는 선비 최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이마와 날카로운 콧나리로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턱을 괴고 그를 빤히 바라보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비님. 속눈썹 긴 것 좀 보게. 저 붓을 쥔 손가락은 또 어찌 저리 고울꼬. 그녀의 이름은 몽실. 꽃다운 18배 혼인도 못 해보고 죽어 이 집 지방령이 된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몽실은 입을 삐죽이며 최진사를 향해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투명한 손가락은 최진사의 옷자락을 허무하게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에휴, 살아생전. 저런 낭군님 손목 한번 잡아봤으면 내가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겠냐고. 야속한 사람, 귀신이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는데 눈길 한 번을 안 주네. 심통이 난 몽실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모아후하고 불자
방안을 밝히던 촛불이 맥없이 꺼져버렸습니다. 보통 사내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지만 최 진사는 그저 혀를 한 번쯤 찰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부싯돌을 찾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구멍도 없는데 문풍지가 헐거워졌나? 바람은 무슨, 나요, 나! 이 집 귀신 몽실이! 몽실이 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소리쳐도 최 진사의 시선은 다시 책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꼿꼿하던 최 진사도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그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가시오. 제발 나를 두고. 그의 괴로운 신음을 듣던 몽실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일렁였습니다. 늘 차갑고 까칠해 보이던 선비의 이면에 알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몽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차가운 손바닥을 그의 불덩이 같은 이마 위에 얹었습니다. 비록 살갗은 닿지 않으나 서늘한 냉기라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길래 이리 끙끙 앓으시오. 쯧쯧, 잘생긴 얼굴 다 상하게. 귀신의 위로가 통했을까요? 최 진사의 호흡이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몽실이 안심하며 손을 거두려는 찰나였습니다. 감겨있던 최 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허공에 떠있는 몽실의 눈을 정확하게 응시했습니다. 이마가 시려워 깰 지경이니 그만 좀 하시오. 그리고 밤마다 울어대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소. 처녀가 채통 없이 왜 남의 집 안방에서 청승을 떠는 거요? 몽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까칠한 선비는 처음부터 몽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움도 잠시 몽실의 얼굴에 환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내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시오? 지금 내가 보이시오? 내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오? 차가운 달빛 아래 귀신과 선비의 기묘한 눈맞춤. 그것이 바로 엉뚱하고도 애틋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진사의 고요하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밤새 입이 트인 몽실이 지난 3년간 묵혀둔 수다를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글쎄. 아랫마을 김참판 댁 셋째 딸은 혼수만 괴짝으로 10개를 해갔다지 뭡니까? 나 참 부러워서 배가 아픈 건 아니지만 나는 수에 한 벌 달랑 입고 이게 무슨 꼴이오. 그래. 최 진사가 마당을 걸으면 몽실은 강아지처럼 그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최 진사의 짙은 그림자 옆에는 아무것도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이하고도 안쓰러운 풍경을 최 진사는 곁눈질로 슬쩍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귀가 따가워 그리 눈에 들어오질 않소. 원하는 게 뭐요? 나으리 저 시집 좀 보내주시오. 내 짝을 찾아 혼례를 치러주면 이 한이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소. 뭐라? 나는 성현의 말씀을 공부하는 선비지. 남녀상 열지사를 엮는 중매쟁이가 아니오. 썩 물러가시오. 단칼에 거절당했지만 몽실은 포기할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 진사가 붓을 들면 입술을 모아 후 하고 불어먹물을 튀게 만들었고 그가 뒷간에라도 가려하면 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비키지 않았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기 전엔 한 발짝도 못 가오. 이보시오. 남녀가 유별하거늘 채통 없이 어딜 따라오는 거요. 하루 종일 시달린 최 진사가 파리해진 얼굴로 마루에 걸터 앉자 몽실이 슬그머니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장난기 어린 표정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망울에 서글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욕심이라 비웃어도 좋소. 헌데 나으리, 나는 죽어서도 잊히지가 않소. 남들 다 찍어보는 연지곤지 한번 못 찍어보고 따뜻한 밥상 한번 못 받아보고 죽은 게 그게 그리 원통합디다. 몽실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처럼 최진사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온기를 그리워하는 외로운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낭군님을 만나보면 내 미련 없이 승천하여 나으리 곁에서 영영 사라져 드리리다. 영영 사라지겠다? 사라진다는 말에 붓을 정리하던 최진사의 손이 아주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벼르를 다듬며 짐짓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약조 틀림없는 것이오? 그럼요. 내 귀신의 명예를 걸고 약조하지요. 좋소. 내 그 시끄러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라도 돕겠소. 그래, 마음에 둔 사내라도 있는 게요. 드디어 거래가 성사된 순간 몽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부터 찾아봐야지요. 이왕이면 나으리처럼 키도 크고 번듯하게 생긴 사내로 말이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연애라곤 책으로도 배워본 적 없는 맹탕 귀신과 콧대 높은 선비의 기막힌 짝 찾기 대작전. 과연 몽실의 낭군님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자신의 짝을 찾겠다며 위풍당당하게 길을 나선 몽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어머, 이 총각 팔뚝 실한 것 좀 봐. 저기요, 나랑 눈 한 번만 마주쳐 보시구려. 애취. 어우, 왜 갑자기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나? 으스스하네. 몽실이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산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지나가는 찬바람일 뿐이었습니다. 풀이 죽은 몽실은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고 최진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안 되겠소. 내가 직접 낭군을 맞이할 수 없다면 대리 만족이라도 해야겠소. 나으리가 조선팔도 최고의 여인과 혼인해서 꿀 떨어지게 사는 꼴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시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내 혼인 따위엔 관심 없다 하지 않았소. 잔말 말고 따라 나오시오. 책 속에 파묻혀 산다고 신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몽실의 등살에 못 이겨 최진사는 결국 몇 년 만에 갓을 쓰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시끌벅적한 저작거리의 소음이 낯설어 그가 갓을 푹 눌러쓰고 걸음을 재촉할 때였습니다. 나으리, 멈추시오. 저기 후광이 비치는 여인이 안 보이시오? 몽실이 가리킨 곳은 시장 한 구석, 작은 갑 한 대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옷차림의 여인이 직접 수놓은 비단 주머니를 팔고 있었습니다. 시정잡배들의 거친 말투와 흙먼지 속에서도 그녀는 마치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낭자. 그녀를 본 순간 최진사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연아. 한때는 명망 높은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집안의 몰락으로 험한 세상에 내던져진 여인. 그리고 최진사가 과거 급제 시절 먼발치에서 남몰래 연모했던 정인이기도 했습니다. 와,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딱 봐도 보통 교수가 아니오. 나으리, 얼른 가서 말을 것이오. 아니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요.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요. 내가 어젯밤 읽은 소설에 기가 막힌 대사가 있단 말이오. 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낭자, 그대의 볼이 복사꽃보다 붉구려 하고. 몽실은 옆에서 쉴 새 없이 엉터리 연애 비법을 읊어댔지만 최진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는 연화의 모습이 안쓰러워 가슴 한구석이 아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고개를 들어
최진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최진사는 몽실이 말릴 새도 없이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은둔 생활이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을 들킬까 두려워서였을까요? 이보시오. 아니,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거기서 도망을 치면 어떡하오? 아이고, 내 팔자야. 도망치는 선비와 그 뒤를 쫓는 귀신. 두 사람의 엇박자 큐피드 작전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은 꼴이었습니다. 몽실은 팔짱을 낀 채 훈장님보다 더 엄한 표정으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사내는 뭐다? 박녀! 기세! 여인은 망설이는 사내를 기다려주지 않소. 눈빛으로 제압해야 한단 말이오. 눈빛으로! 사람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무례한 짓이오. 그게 아니라니까. 자, 거울 보고 연습해 봅시다.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리는 눈빛, 실시! 결국 최진사는 청동 거울 앞에서 눈에 잔뜩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글만 읽던 선비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몽실이 보기엔 그저 급체가 와서 속이 불편한 사람의 표정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표정으로 다가가면 의원부터 부르겠소. 됐소. 그냥 몸으로 부딪혀 봅시다. 해질녘 두 사람은 마을 어기 돌담길 뒤에 잠복했습니다. 잠시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연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몽실의 말맞다나 후광이 비치듯 아름다웠습니다. 자, 지금이요. 연습한 대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앞을 딱 가로막고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요. 그윽하게. 최진사가 비장하게 발을 때려던 찰나 또다시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연하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최진사는 석상처럼 굳어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이. 밥상 다 식는다. 에라, 모르겠다. 가시오. 인내심이 바닥난 몽실이 온 힘을 다해 최진사의 등짝을 밀어버렸습니다. 평소엔 바람 정도나 일으키던 그녀였지만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이번엔 엄청난 귀신 파워가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으악. 최진사는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닌 기이한 자세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이 연화의 발치로 쏠리더니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공손하게 넙죽 큰절을 올리는 자세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진사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차라리 이대로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고고하던 선비 체면이 흙바닥에 처박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 위에서 맑은 구슬이 구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푸흡, 호호호. 놀랍게도 연하가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늘 차갑고 빈틈없어 보이던 최진사가 자신에게 오체투지를 하듯 엎드려 있는 모습이 엉뚱하고도 귀여워 보였던 탓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이리 과분한 큰절로 맞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사어른. 아니, 그게 발이 미끄러져서. 됐소. 웃었잖소. 여인이 웃으면 반은 넘어온 거요. 나으리, 나이스. 몽실의 대참사가 빚어낸 뜻밖의 성공. 붉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최진사와 그를 보며 환하게 웃는 연하. 두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서먹한 벽이 흙먼지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와 연하는 마을 찻집의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큰절 사건으로 가까워지나 싶었지만 두 남녀는 30분째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차 향이 참 좋군요. 예,
참 향기롭습니다. 이걸로 벌써 10번째 같은 대화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몽실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다 못해 급기야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고구마들. 차라리 찻잎을 씹어 먹는 게 더 빠르겠소. 이러다 해지고 달지고 내 청춘도 다 지겠네. 결국 몽실의 인내심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연화의 등 뒤로 돌아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내가 직접 보여주리다. 몽실의 영혼이 연화의 몸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순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연화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든 연화의 눈빛은 방금 전과는 전혀 딴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줍음은 온데간데였고 장난기와 욕망이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죠. 차맛 한번 징하게 없네. 낭자? 연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진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마폭 휘날리는 소리가 마치 장수의 갑옷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최진사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나무 기둥뿐이었습니다. 연하가 최진사의 얼굴 옆 기둥을 손바닥으로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른바 박력 넘치는 벽치기였습니다. 최진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어 눈앞에 다가온 연하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으리, 언제까지 뜨거운 차만 마실 거요? 내 속은 이미 타서 제가 될 지경인데. 이게 무슨. 낭자, 채통을. 채통? 그딴 게 밥 먹여줍니까? 나는 나으리가 좋소. 갓쓰고 점잠 빼는 것도 좋고, 속눈썹 긴 것도 좋고, 엉덩이가 실룩거리는 것도 다 좋단 말이오. 그것은 연하의 목소리였지만 명백한 몽실의 본심이었습니다. 연하는 최진사의 각근을 손가락으로 베베꼬며 그의 콧날에 닿을 듯 말 듯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최진사의 심장이 갓을 뚫고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코끝에 맴도는 그녀의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낭자. 이러시면. 오늘 밤 확 저질러 버립시다. 우리. 응. 연하가 입술을 쭉 내밀며 최진사에게 돌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으악, 안 돼. 조금만 더 버티지. 너무 무리한 탓일까요? 몽실의 영혼이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든 진짜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엉거주춤 서 있는 최진사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깻잎 한 장 차이. 나으리? 우리가 왜 이러고? 아니, 그게 아니요. 저는 그저 낭자의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서. 최진사는 횡설수설하며 도망치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연하는 자신의 손이 최진사의 가슴팍에 얹혀 있었다는 사실에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록 몽실은 튕겨나갔지만 방금 전에 아찔했던 감촉과 두근거림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선명한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연하의 마음을 확인하고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던 어느 오후, 연하가 장터 구석에서 꾸린 작은 좌판 위로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의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왕발 패거리였습니다. 이년이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소꿉장난이나 하고 있어? 이깟 푼 돈 모아서 언제 빚을 갚아?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말미는 무슨. 정 못 갚겠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내 첩으로 들어오면 빚은 없던 걸로 해주마. 왕발의 거친 손이 연하의 가녀린 어깨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몽실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 썩을 놈이 감히 어딜 만져! 몽실은 있는 힘껏 바닥에 놓인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녀의 손은 돌멩이를 그대로 통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무리하게 빙의를 시도한 탓에 영혼의 기력이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왜 이래? 제발 잡혀라, 제발! 저놈 머리통을 깨줘야 하는데. 아무리 허공을 휘저어도 나뭇잎 하나 흔들 수 없는 무력감. 연하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묵직한 부채가 왕발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먼지이는 흙길 위로 한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늘 찌그러진 갓을 쓰고 쭈뼛대던 최진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할 정도로 침착한 눈빛, 단호하게 뻗은 어깨,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하겠느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샌님이야? 뼈도 못 추리기 전에 꺼져. 국법에 이르길 양인을 겁박하여 사사로이 취하려 한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했다. 내 지금 당장 관하에 고변하여 내 놈들의 죄를 물을 것이다. 서슬퍼런 최진사의 호통에 왈패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왕발은 코웃음을 치며 주먹을 쳐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꺼내 왕발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내 전 재산이자 내 놈이 요구한 빚의 원금과 이자다. 이것으로 청산은 끝났다. 이 샌님이 제법인데. 다신 이 여인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땐 내 목숨을 걸고 내 놈들을 끝장낼 테니. 최진사의 기백에 눌린 패거리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긴장이 풀린 연하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최진사는 얼른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 품에 안았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오, 낭자. 많이 무서웠소? 나으리.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도하는 두 사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몽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아까보다 조금 더 투명하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도움 따윈 필요 없겠네. 우리 선비님 다 컸네. 다 컸어.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한 매파의 쓸쓸한 퇴장. 바람이 불자 몽실의 모습은 아지랑이처럼 흩어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집에 연하가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흉가라 불리던 그곳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대신 꽃이 피었고 썰렁하던 부엌에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밝아질수록 그늘 속에 선 몽실의 모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젠 내 손바닥 뒤로 나무가 다 비치네. 갈 때가 되었나 보. 몽실은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 최진사가 말을 걸려 할 때마다 기둥 뒤로 장독대 뒤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귓가에 맴돌던 그 시끄러운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다는 것을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몽실은 보찜 하나 없는 빈손으로 최진사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몽실은 잠든 최진사의 머리맡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선비님. 자는 모습도 이리 고울까. 몽실은 떨리는 손을 뻗어 최진사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그녀는 스스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차가운 기운에 그가 깰까봐, 곤히 잠든 그의 꿈을 방해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깨지 말고 부디 좋은 꿈만 꾸시오. 내일 아침이면 나는 여기 없을 거요.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가지 말라 잡아달라는 투정을 꿀꺽 삼키며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웠어. 이름 없는 귀신에게 이름을 주고 눈길을 주고 마음을 내어주어서 내 평생, 아니 죽어서 보낸 시간 중 가장 행복했어. 몽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최진사를 향해 깊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연모했던 사내이자 자신의 한을 풀어준 은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부디 100년, 1000년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사시오. 안녕, 나의 낭군님. 몽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닫힌 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투명한 등을 비추며 밤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몽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곤히 잠든 줄 알았던 최진사의 감긴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가느냐?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깨어나면 그녀가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그녀의 마지막 배려를 지켜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잠든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잘 가거라, 몽실아. 빈방에 홀로 남은 최진사는 몽실이 머물다 간 자리에 허공을 꽉 쥐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차마 마주보지 못한 두 사람의 이별.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도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드디어 최진사와 연화의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잔치 국수 삶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선 최진사는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담장 위 높은 곳에 걸터앉은 몽실이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참 우리 선비님 씻겨놓으니 인물이 훤하네. 진작 저리 웃고 살지. 몽실의 몸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투명한 빗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장 밝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최진사와 연하가 서로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몽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맺혀있던 미련과 슬픔이 완전히 씻겨 내려간 해사한 미소였습니다. 행복하시오. 내 마지막 선물은 이거요. 몽실의 영혼이 수만 개의 분홍빛 조각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맑은 가을 하늘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 아닌 복사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식장 위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어머, 이게 뭐야? 꽃비잖아? 가을에 웬 꽃비야? 상서로운 징조로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최진사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따스하고 향기로운 비가 누구의 눈물이고 누구의 웃음인지를요. 그는 날아온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조심히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조심히 가거라. 나의 영원한 은인이여. 꽃비는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축복처럼 내려앉았고 몽실의 웃음소리는 바람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어떤 사랑은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비열한 놈, 신성한 영역으로 공격하다니. 달빛이 흐르는 밤, 메마른 가슴을 톡톡 건드리는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보통 구미호라고 하면 한밤중에 사람 간을 빼먹는 무시무시한 요물을 떠올리시죠? 오늘 만나볼 이 구미호는 간을 빼먹기는커녕 복장 터져 죽을 뻔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눈치라곤 약에 쓰려도 없는 곰 같은 사내와 인간이 되고 싶어 안달난 여우 같은 여인의 기막힌 동거. 자, 그 유쾌하고도 달달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오오 불어오고 하얀 눈을 뽀득뽀득 밟으며 한 사내가 산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우, 춥다. 추워. 귀 떨어지겠네. 아니, 이놈의 산삼들은 다 어디로 도망간겨? 내가 장가갈 미천 마련하려면 오늘 큰 거 하나 캐야 하는디. 산신령님요. 제발 튼실한 놈 하나만 점지해주소. 그때였습니다. 챙강하고 날카로운 쇠 덧소리와 함께 짐승의 비명이 산속을 울렸습니다. 만석이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잉. 이게 무슨 소리요? 멧돼지요? 만석이 다급하게 눈을 헤치고 달려가 보니 그곳엔 하얀 짐승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요? 허연 강아지. 가 아니고 여우네. 아이고, 쯧쯧. 누가 여기다 덫을 놨다냐? 눈밭 위에는 털이 비단처럼 고운 흰 여우 한 마리가 다리가 덫에 걸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여우의 속마음은 아주 살벌했지요. 아우, 아파 죽겠네. 어떤 놈이 여기다 덫을 놨어? 내가 구미호 체면이 있지 인간 덫에 걸리다니. 쪽팔려서 원. 저 인간은 뭐야? 눈 풀린 게 딱 봐도 멍청해 보이는구먼. 만석이 여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워워 괜찮아. 안 잡아먹어. 형이 이거 빼줄게. 가만히 있어봐. 옳지. 형은 무슨 이 손 안 치워? 감히 내 옥체에 손을 대. 확 물어버릴라. 만석은 덫을 잡고 끙끙대며 힘을 씁니다. 으라차차. 아이고. 힘들어라. 자. 됐다. 어이구. 다리에 피나는 거 봐라. 많이 아팠지? 만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천조각과 약초를 꺼내 입으로 꾹꾹 씹어서는 여우의 다리에 정성껏 발라줍니다. 이거 개똥쑥 으깬 건디. 바르면 직방이여. 아프지 마라. 아가. 여우 미주는 움찔하며 생각합니다. 뭐야, 이 인간. 손길이 제법 따뜻하잖아? 생긴 건 산적 두목 같은데. 쳇, 약초는 또 어디서 구한 거야? 냄새나게 입으로 씹어서. 만석은 여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털이 아주 그냥 비단결이네. 너도 참 팔자 사납다. 이 추운 날 어딜 가려고 했어. 가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라. 엄마, 젖? 야, 내 나이가 999살이야. 너네 고조할아버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이 산 주인이었다고.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라. 똥 밟았다 생각하고 얼른 가. 형은 갈 길이 멀다. 만석이 돌아서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미주는 그 듬직한 뒷모습을 빤히 바라보며 묘한 눈빛을 보냅니다. 멍청해 보이는데 심성은 곱네. 안 그래도 인간 남자 정기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만만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냄새가 풀풀 나. 그래, 결정했어. 저 놈이다. 내 마지막 재물. 아니, 서방님 후보. 그날 밤 만석의 낡은 초가집 위로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이 바람에 덜컹거립니다. 만석은 방바닥에 누워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오늘 공쳤네, 공쳤어. 산삼은커녕 도라지 한 뿌리 못 캐고 장가는 다 갔네. 어머니 약값도 떨어져 가는데. 에휴. 바로 그때 밖에서 똑똑똑 정중하지만 힘있는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잉. 이 밤중에 누구요? 빚쟁이 박씨인가? 없는디요. 주인장 계십니까?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을까 하여. 나긋하고 꾀꼬리 같은 여인의 목소리에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여자 목소리. 만석이 급하게 방문을 엽니다. 문 밖에는 소복을 입은 절세미녀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습니다. 마치 후광이 비치는 듯한 모습에 만석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헉. 선녀님.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산 너머 친정에 가는 길인데 날은 저물고 비는 오고 발을 헛디뎌 그만. 아이고, 들어오시오. 아니, 들어오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누추하지만 얼른. 미주가 방으로 들어오자 좁은 방 안이 순식간에 환해집니다. 만석은 어쩔 줄 몰라 방구석으로 밀려납니다. 미주는 속으로 방을 쓱 둘러보며 생각합니다. 퀴퀴한 호라비 냄새. 청소 좀 하고 살지. 그래도 뭐 바람막이는 되겠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만석이 물 한 사발을 덜덜 떨면서 건넵니다. 저기, 물 드세요. 찬 물이라 죄송. 미주는 물을 우아하게 마시고는 만석을 빤히 쳐다봅니다. 고맙습니다. 헌데 혼자 사십니까? 예, 어머니는 읍내 의원에 요양 가 계시고, 저 혼자 쿨럭 삽니다. 미주가 씩 웃으며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렇군요. 적적하시겠습니다. 저도 혼자 된 몸이라 그 쓸쓸함 잘 알지요. 딸꾹, 아니, 저는 익숙해서. 딸꾹. 뭐야, 이 반응은 보통 이쯤 되면 눈빛이 흔들려야 하는 거 아냐? 왜 겁먹은 강아지 마냥 떨고 있어? 좀 더 세게 나가야겠군. 미주가 젖은 저고리 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요염하게 앉아 말합니다. 옷이 젖어 한기가 드네요. 혹시 몸을 녹일 만한 따뜻한 아랫목이 있을까요? 아랫목. 있죠. 불 때울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주 그냥 방바닥을 찜질방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만석이 후다닥 밖으로 도망치듯 나갑니다. 미주는 황당해서 그 뒷모습을 봅니다. 야, 거기서 왜 나가? 이 방에서 같이 녹이자고 해야지. 아우, 저 둔탱이. 내가 네 명에 못 살아, 진짜. 잠시 후 밖에서는 아궁이에 불 때는 소리가 활활 타오릅니다. 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미쳤어. 박만석. 정신 차려. 저런 미인이 내 방에 들어올 확률은 죽은 조상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낮아. 혹시 귀신 아뇨? 처녀 귀신? 아니야. 발이 있었어. 그림자도 있었고. 그럼 뭐요? 하늘이 내린 기회요? 방 안으로 돌아온 만석. 방바닥은 이미 절절 끓고 있습니다. 미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합니다. 주인장, 너무 뜨겁습니다. 저를 쪄드실 작정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의욕이 앞서서. 저기, 옷이 다 마르셨으면 저는 행랑채 가서 자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만석이 이불을 챙겨 나가려는데 미주가 만석의 옷자락을 획 잡습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하여 만석이 휘청합니다. 어딜 가십니까? 이 험한 밤에 여인 혼자 두고 밖으로 도시겠다? 남자가 되어서 책임감이 그리 없으십니까?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남녀가 유별한데. 미주가 만석을 확 끌어당겨 앉히며 말합니다. 유별은 무슨, 오늘 밤 저는 갈 곳도 없고 주인장도 혼자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지 않으십니까? 인연이요. 저 같은 놈이랑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흙 파먹고 사는 놈인데요. 미주가 만석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그윽하게 바라봅니다. 저는 가진 것 따위 안 봅니다. 그저 튼실하고 착한 심성이면 됩니다. 저랑 사시죠.
살아요. 지금 저에게 청혼하시는 거요? 만난 지 30분 만에요? 말이 많아, 진짜. 시간 없다고. 100일 안에 쇼부. 아니, 결판을 봐야 한단 말이야. 미주가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펼칩니다. 싫으십니까? 제가 싫으신 겁니까? 갈 곳 없는 저를 내치시게요? 흐흐. 아니요. 절대 아니요. 울지 마세요. 아이고, 미치겠네. 좋아요. 좋습니다. 같이 살아요. 제가 머슴처럼 모실게. 그러니까 뚝. 정말이지요? 모르기 없깁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서방님. 님. 걸려들었다. 흐흐. 이제 이놈 전기. 아니, 사랑만 듬뿍 받으면 나도 인간이다. 100일만 참자, 100일만. 그렇게 엉겁결에 한 이불을 덮게 된 두 사람. 만석은 차렷 자세로 경직되어 있고 미주는 만석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이게 꿈이여 생시여. 심장 소리 너무 큰 거 아뇨? 들리면 어쩌지? 엄마, 나 장가 갔어. 그것도 선녀랑. 근데 이 인간 되게 따뜻하네. 겨울산에서 굴렀더니 추웠는데 난로가 따로 없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자자. 미주가 만석의 가슴에 다리를 턱 하고 올립니다. 만석은 그 무게에 숨이 막힙니다. 헙. 닭다리. 맛있다. 달달이. 내 팔인디. 그렇게 얼렁뚱땅 운명처럼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 하지만 만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어여쁜 색시가 성질 더러운 900살 먹은 여우 할매라는 것을요. 그리고 미주 또한 몰랐습니다. 이 곰 같은 남자가 자신의 천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말이죠. 어느덧 아침이 밝아 닭이 울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마당에는 아름드리 통나무가 놓여 있고 만석이 비장한 표정으로 도끼를 들고 서 있습니다. 으쌰. 자, 오늘 아침은 우리 이쁜 색시를 위해 화끈하게 불을 지펴볼까? 남자는 자고로 힘. 장작 패는 모습에 우리 색시가 또 반하겠지? 방문이 열리며 미주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암, 서방님. 아침부터 뭘 그리 부산스럽게. 오, 깼소. 들어가 있어. 위험해. 이 남편이 순식간에 끝내놓을 테니까. 합. 퍽 하고 도끼가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나무는 쪼개지지 않고 도끼날만 꽉 끼어버렸습니다. 만석이 용을 씁니다. 어라? 이놈이 왜 안 빠져? 안 빠집니까? 아니. 이게 나무 옹이가 아주 지독한 놈이네. 잠깐만. 내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끄악. 아침부터 쇼를 하네. 쇼를 해. 저거 하나 못 쪼개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내가 저런 약해 빠진 인간을 믿고 100일을 버텨야 한다니. 만석이 도끼를 빼려다 엉덩방아를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주가 한숨을 쉬며 다가갑니다. 비켜보세요. 제가 한번. 안 돼. 여자가 어디 도끼를 만져. 손 다쳐. 저리 가 있어, 얼른. 아우, 답답해. 비키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밥 해먹을 거야. 미주가 만석의 등짝을 슬쩍 치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통나무의 급소를 딱 튕깁니다. 그러자 쩌저저 소리와 함께 통나무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지며 양옆으로 날아갑니다.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머? 서방님, 쪼개졌는데요. 이게 쪼개졌네? 내가 한 건가? 그럼요. 서방님이 기압을 넣으니까 나무가 겁을 먹고 쩍 갈라지던데요. 와, 우리 서방님 천하장사네 짝짝짝. 그렇지. 하하, 내가 왕년의 씨름판 좀 휩쓸었지. 봤어?
이 근육? 근육은 무슨 물살이구만. 어휴, 밥이나 하자. 만석은 기분이 좋아 색시의 빨래까지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빨래터에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으차, 색시야. 힘들지? 내가 다 할게. 그 고운 손에 물 묻히지 마. 괜찮습니다. 서방님도 참. 남들이 보면 팔불출이라 욕해요. 욕하라고 해. 부러워서 그러는겨. 우리 색시가 워낙 고와야지. 호, 서방님도 참. 입에 꿀을 바르셨나? 그때 빨랫감에 묻은 얼룩이 잘 안 지워지자 미주가 미간을 찌푸립니다. 아니, 이놈의 찌든 때는 왜 안 빠져? 만석이 이 인간은 옷을 어떻게 입길래? A씨, 확 그냥. 미주가 무의식 중에 수건을 쥐어짜자 구미호의 악력이 발동되어 튼튼한 무명천이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응. 방금 무슨 소리요? 아, 미주의 손에는 두 동강난 수건이 들려 있습니다. 만석이 입을 떡 벌립니다. 아니, 색시야. 그게 왜 찢어져? 그거 며칠 전에 산 새 수건인디? 어머, 어머머. 이거 보세요, 서방님. 포목점 주인이 사기꾼인가 봐요. 천이 사갔네, 사갔어. 세상에, 물에 닿으니까 그냥 녹아버리네요. 저런 썩을 놈들을 봤나? 얘가 당장 가서 따지고 올게. 감히 우리 색시한테 불량품을 팔아. 아, 아닙니다. 참으세요. 서방님 힘으로 따지러 갔다가 가게 기둥이라도 뽑으면 어쩌시려고요? 참으세요. 장사가. 그런가? 내가 또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 색시 봐서 참는다. 휴, 10년 감수했네. 인간 물건은 왜 이렇게 약해 빠진 거야? 장터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색시가 밥을 엄청 먹는다던데. 아니, 그래서 그 만석이 놈이 장가를 갔다고? 갔다마다 내가 봤잖여. 색시가 아주 여우여. 여우. 눈꼬리가 싹 올라간 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 땡전 한 푼 없는 노총각한테 그런 미인이 굴러 들어왔다는 게 뭐 약점 잡힌 거 아니여? 정육점 김씨가 그러는데 며칠 전에 생간을 사러 와서는 그 자리에서 꿀꺽 삼키려다 들켰다나 뭐라나. 에이, 설마 사람이 생간을 짐승처럼? 아니요. 뭔가 있어. 만석이 그놈 요즘 얼굴이 퀭한 게 밤마다 기빨리나 봐. 길길길. 멀리서 장을 보고 지나가던 미주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막 쪽을 쏘아보자 미주의 눈이 순간 붉게 빛납니다. 주막 이모가 갑자기 쟁반을 떨어뜨립니다. 아, 뜨거. 갑자기 왜 팔이 저리지? 아이고, 깜짝이야! 왜 그래? 입산 인간들. 혀를 묶어버릴까 보다. 감히 내 험담을 해? 확 저주를 내려서 일주일 동안 설사만 하게 해줄라. 색시야,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닙니다, 서방님. 저기 푸죽간의 고기가 참 싱싱해 보이네요. 고기. 아이고, 우리 색시 고기 먹고 싶었어.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소고기국 끓여줄게. 국 말고 그냥 생으로. 아니, 육회는 안 될까요? 피 뚝뚝 떨어지는. 응. 육회. 에이, 배탈 나게. 푹 익혀 먹어야지. 가자. 내가 아주 푹 구워줄게. 익힌 고기 싫다고. 나는 핏기가 필요하다고. 아우, 저 눈치 밥 말아 먹은 인간. 고기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산길. 갑자기 거친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색시야. 내 뒤로 숨어. 왜 그러십니까? 저거. 멧돼지요. 그것도 집채만 한 놈인디? 거대한 멧돼지가 튀어나와 괴성을 지르며 달려올 준비를 합니다. 미주는 속으로 콧방귀를 낍니다. 하, 오늘 일진 사납네. 저런 하급 짐승 따위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구미호의 기운만 살짝 풀어도 오줌 지리고 도망갈 놈이. 색시야, 내가 막을 테니까 너 먼저 도망가. 얼른.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서방님, 안 가고 뭐해. 제발. 너 다치면 나 못 살아. 가라니까. 으아. 바보 같은 인간.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누굴 지키겠다고. 미주가 눈을 가늘게 뜨자 그녀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구미호의 꼬리 9개가 살기 등등하게 일렁입니다. 미주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멧돼지에게만 들리게 속삭입니다. 꺼져. 강력한 파장음과 함께 달려들던 멧돼지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깨갱거리며 반대편으로 미친 듯이 도망칩니다. 으아. 죽어라. 도망갔네? 서방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별거 아니네. 봤지? 내 고함 소리에 쫄아서 도망가는 거. 내가 이 산의 왕이라니까. 네. 정말 용맹하십니다, 우리 서방님. 에휴, 그래. 내가 왕해라. 왕해. 아이고, 다리야. 색시야. 나 좀 업어주라. 아니, 부축 좀. 갑시다. 천하장사님. 집에 가서 고기나 구워드릴게. 위기일발의 순간 만석의 순박한 사랑과 미주의 은밀한 능력 덕분에 두 사람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듯 마을 어귀에는 낯선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으니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목탁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 마을에 꼬리 9 달린 놈이 숨어 있어. 행복한 신혼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해월 스님이 킁킁거리며 장터를 누비고 있습니다. 킁킁. 이 냄새는 분명 묵은 여우 냄새인데 아주 고리타분하고 성질 더러운 놈의 냄새야. 스님, 아까부터 남의 국밥집 앞에서 뭘 그리 킁킁대요? 개코도 아니고. 보살님, 이 마을에 혹시 최근에 굴러들어온 묘한 여인네 없소? 얼굴은 반반한데 눈빛이 서늘하다거나 밤마다 생고기를 찾는다거나. 어머, 있어. 저기 산 밑에 사는 만석이네 색시. 그 색시가 아주 그냥 절세 미인인데 좀 수상여. 옳거니 놈이 거기 숨어 있었구나. 내가 그 요물을 잡아 만생을 구제하리라. 산길을 내려오던 만석의 앞을 스님이 막아섭니다. 멈추시오. 딸꾹. 깜짝이야. 스님, 인기척이라도 좀 내시지. 간 떨어질 뻔했네요. 아깝도다. 아까워. 그 건장한 체격에 그 선한 눈망울을 하고 곧 요절할 상의로구나. 뭐라고요? 요절이라뇨? 저 장가간 지 한 달도 안 된 새신랑인데요? 재수 없는 소리 마셔. 이복에 자네 댁에 있는 그 부인 사람이 아니야. 예. 사람이 아니면 뭐요? 선녀라 그건가? 하긴 우리 색시가 좀 이쁘긴 하죠. 이 답답한 양반아. 선녀가 아니라 요물, 꼬리 9 달린 구미호란 말일세. 자네 얼굴을 보게 사기가 가득해. 밤마다 기운이 빨려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나? 그러고 보니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좀 뻐근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긴 하는디. 그것 보게. 그게 다 전기를 빨려서 그런 거야. 이대로 두면 자네는 100일 안에 말라비 틀어진 명태꼴이 되어 죽고 말걸세. 명태요? 그건 싫은디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확인을 해봐. 오늘 밤 부인이 잠들면 엉덩이를 확인해 보게. 엉덩이는 왜요? 부부 사이에 예의가 있지.
여우는 꼬리를 감출 수 있어도 꼬리뼈까지는 못 숨기는 법. 꼬리뼈 쪽에 붉은 반점이 있거나 털이 숭숭 나 있다면 그건 백발백중 구미호야. 명심하게. 스님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석은 멍하니 부적을 들고 서 있습니다. 구미호. 우리 미주가? 에이, 말도 안 돼. 그 여리여리한 사람이. 근데 힘은 좀 장사긴 하지? 멧돼지도 쫓아내고 장작도 쪼개고. 어라. 집으로 돌아온 만석. 평소라면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겠지만 오늘은 왠지 밥알이 모래알 같습니다. 자꾸만 색시의 엉덩이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서방님, 왜 안 드십니까?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 맛있어. 아주 꿀맛이야. 근데 색시야. 너, 엉덩이 안 아프냐? 예? 엉덩이가 왜 아픕니까? 아니, 그냥 오래 앉아 있으면 꼬리뼈 같은 데가 욱신거리지 않나 해서. 혹시 뭐 털이 난다거나? 이 인간이 왜 이래? 아까부터 자꾸 내 뒤만 쳐다보고. 혹시 들켰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방님, 혹시 장터에서 이상한 소리라도 듣고 오셨습니까? 이상한 소리라니.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하하. 나 먼저 잘게. 만석이 황급히 이불 속으로 도망칩니다. 미주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냄새가 나. 퀴퀴한 중 놈의 냄새가 만석 씨한테 묻어 있어. 쳇. 회방꾼이 나타났군.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만석은 자는 척하다가 실눈을 뜨고 옆을 봅니다. 잔다. 색시가 잔다. 지금이야. 스님 말이 맞는지 확인만 해보자. 미주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건강 체크 차원이야. 만석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냅니다. 미주는 등을 돌리고 자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보자. 만석이 미주의 치마 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미주의 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헉. 미주가 천천히 돌아 누우며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눈동자가 빛납니다. 자는 사람 몸을 왜 더듬으십니까? 변태입니까? 변태라니. 부부끼리 무슨 섭섭한 말을. 나는 그냥 이불 덮어주려고. 그래, 모기 물릴까봐. 겨울에 모기가 어디 있습니까? 서방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 누가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리 했죠? 아니, 어떤 스님이 당신 보고 구미호라고 엉덩이에 털 났을 거라고. 역시 그 땡종 놈이었어. 감히 내 남편을 꼬드겨? 가만 안 둬.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요. 제가 여우인지 아닌지. 아니. 나는 안 믿어. 안 믿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좋습니다. 정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보여드리지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만약 꼬리가 없으면 서방님은 오늘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의처진 남편에게 내리는 벌이 아주 무섭거든요. 벌? 무슨 벌? 글쎄요. 밤새도록 허리가 끊어지게 기합을 좀 받으셔야 할 텐데. 저는 확인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세요. 벗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으아, 안 본 눈 삽니다. 내 눈. 만석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자 미주는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겁쟁이. 감히 누구랑 기싸움을 하려고? 근데 꼬리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 땡중이 근처에 있으면 변신 유지가 힘들단 말이지. 다음 날 밤 만석이 화장실을 가려다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을 봅니다. 오줌 마려. 방에 왜 불이 켜져 있지? 색시 안 자나? 만석이 무심코 문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미주가 잠자리에 누워 입에서 새빨간 구슬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구슬이 공중에 떠서 영롱한 빛을 내고 미주의 눈은 붉게 변해 있습니다. 헙. 구슬. 만석의 귓가에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그게 바로 전기를 빠는 여우구슬이야. 그걸 입에 넣는 순간 자네는 끝장일세. 미주가 문 밖에 인기척을 느낀 듯 획 고개를 돌립니다. 누구야?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진짜였어. 스님 말이 진짜였어. 내 마누라가 진짜 구미호였어. 충격적인 구슬쇼를 목격한 만석은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산신각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스님, 해월 스님, 문 좀 열어주슈.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쯔쯔. 기어이 그 꼴을 보고 말았구먼. 자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보니 구슬이라도 본 게야. 봤어요. 시뻘건 구슬을 입에서 막 우액 토했다가 삼켰다가. 그게 내 전기 뺏어 먹은 거죠. 나 이제 죽는 거죠? 아직은 아닐세. 하지만 오늘 밤을 넘기면 자네는 미라가 되어 죽을 거야. 놈이 본색을 드러냈으니 이제 숨길 것도 없겠지. 그럼 어떡해요? 이혼해요? 위자료 청구해요? 이 사람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자료 타령인가? 봉인해야지. 내가 오늘 밤 놈을 호리병에 가둬 영원히 지옥불에 태울 것이네. 자네는 내 뒤에 꼭 숨어 있게나. 지옥불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쫓아내면 안 되나? 요물에게 정을 주지 말게. 그놈은 자네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승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도구. 텅 빈 집. 미주는 덩그러니 남겨진 만석의 베개를 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보 같은 인간. 물어보지도 않고 도망을 가. 미주의 눈가에 물기가 맺히고 그녀의 손톱이 날카롭게 길어집니다. 내가 너 살리려고 그 귀한 여우굿을 진기까지 나눠주고 있었는데. 미주는 만석의 몸이 너무 허해 자신의 수련이 늦어지더라도 구슬 기운을 나눠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요물이라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백일은 무슨 다 끝났어. 하지만 내 남편 꼬드긴 그 땡중 놈은 가만 안 둬. 내 서방님을 뺏어가? 감히? 방문이 쾅 하고 박살나며 미주가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이 휘날립니다. 산신각 앞마당 밤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오느냐, 비비린내 나는 요물이여. 하늘에서 미주가 사뿐히 그렇지만 묵직하게 착지합니다. 그녀의 뒤로 희미하게 9개의 꼬리 형상이 일렁입니다. 저 꼬리 봐. 진짜 구미호여. 서방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리 오세요. 집에 갑시다. 오지 마. 너 나 잡아먹으려고 했지. 간 빼먹으려고 결혼했지. 뭐라고요? 제가 서방님을 잡아먹어요? 듣지 마라. 요물의 혀는 뱀과 같아 거짓을 속삭인다. 급급여 율령, 멸. 스님이 날린 부적이 미주의 몸에 붙어 펑펑 터집니다. 비열한 놈! 신성한 영역으로 공격하다니! 지금이다. 결박. 밧줄이 뱀처럼 날아가 미주의 온몸을 꽁꽁 묶습니다. 미주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서방님, 제발 저 땡중말 믿지 마요. 나예요. 당신 아내 미주라고요. 미주야. 좋아. 아주 힘이 센 놈이야. 이놈의 구슬을 꺼내면
내 법력도 100년은 늘겠어.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스님이 품에서 날카로운 퇴마검을 꺼내 미주의 배를 겨눕니다. 이 칼로 단전을 찌르면 구슬이 튀어나오겠지. 조금 아플 게다. 요무라. 서방님, 부디 건강하세요. 그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 지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다친 여우 다리에 약초를 발라주던 자신, 멧돼지 앞을 막아주던 미주, 밥상에 고기 반찬을 밀어주던 미주. 잠깐만. 전기를 빨아먹었다면 왜 내 몸은 더 쌩쌩해진 거지? 멧돼지 만났을 때도 나부터 살리려고 했잖아. 저 사람이 나를 해칠 리가 없어. 스님이 칼을 높이 쳐듭니다. 죽어라. 안 돼. 만석이 몸을 날려 스님에게 박치기를 합니다. 스님이 나가떨어집니다. 이 미친 놈이. 만석이 미주 앞을 가로막고 팔을 벌립니다. 손대지 마. 내 마누라야. 털이 났든 꼬리가 달렸든 내 색시라고. 서방님, 미주야, 괜찮아. 많이 아파. 내가 미아녀. 내가 등신이지. 스님 말만 믿고. 흑흑. 비키지 못해. 내 놈이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저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면 어때? 당신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 아니, 여우야. 당신은 스님이라면서 왜 멀쩡한 부부 사이를 갈라나? 그 칼 치워. 안 치우면 내가 이마로 확 받아버릴겨. 서방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먼. 좋다. 그렇다면 둘 다 한 줌의 재로 만들어주마. 스님이 양손에 시퍼런 불꽃을 피워 올립니다. 미주가 결심한 듯 말합니다. 안 돼. 내 남자는 내가 지켜. 미주의 몸에서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결박된 밧줄이 끊어질 듯 팽팽해집니다. 미주의 눈이 완전히 붉게 변하며 구미호의 본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감히 내 서방님을 울려 죽고 싶으냐, 땡중. 미주의 손에서 푸른 여우불이 튀어오릅니다. 내 놈이 감히 부부의 연을 끊으려 해. 그것도 모자라 내 서방님을 죽이려 들어? 저거 봐라. 대요괴다. 구미호가 본색을 드러냈다. 와, 우리 색시. 날아다니네. 선녀가 맞긴 맞네. 좀 무서운 선녀라 그렇지. 닫아라, 이 땡중아. 미주의 불꽃이 날아가 스님의 옷자락과 수염을 태웁니다. 으악, 뜨거. 내 수염, 내 장삼. 옳지. 잘한다. 색시야. 엉덩이도 좀 걷어차줘. 저 영감탱이가 나보고 너 엉덩이 보라고 시켰단 말여. 뭐? 엉덩이. 이 변태 땡중이 진짜. 미주가 땅을 내려찍자 충격파가 발생하며 스님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갑니다. 살려줘.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안 하리다. 엄마야. 다시 오면 그땐 내가 박치기로 끝장낼겨. 썩 꺼져. 스님은 그을린 옷을 부여잡고 산 아래로 도망칩니다. 고요해진 산신각. 미주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옵니다. 꼬리의 형상이 사라지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힘을 다 쓴 듯 비틀거립니다. 미주야, 색시야, 괜찮아? 오지 마세요. 보셨잖아요. 저 괴물이에요. 사람 아니라고요. 괴물은 무슨? 나한테는 그냥 내 마누라 박미주여. 바보예요? 나랑 살면 진짜 전기 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인간 못 돼요. 100일 채우기 전에 정체를 들켰으니까 저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여우로 살아야 해요. 뭐? 영영 간다고? 그러니까 저 잊고 참한 인간 여자 만나서. 시끄러. 참한 여자는 무슨? 나한테는 내가 제일 참하고 이뻐.
만석이 미주의 두 손을 덥석 잡습니다. 야, 너 산으로 간다며? 그럼 나도 갈래? 네, 나 원래 산에서 약초 캐던 놈이여. 산이 더 편해. 얘가 여우로 살면 나는 곰으로 살지 뭐. 너 털 많아서 겨울에 따뜻하고 좋겠네. 나 데려가. 안 데려가면 나 여기서 확 굶어 죽을겨. 푸. 진짜, 못 말리는 곰퉁이. 웃었네? 이제 안 가는 거지? 미안해요. 속여서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워요. 나 안 버렸어. 두 사람이 달빛 아래서 깊게 포옹합니다. 그때 밤하늘에서 영롱한 빛이 내려와 두 사람을 감쌉니다. 손톱이. 꼬리가 안 느껴져? 요력이 하나도 없어. 잉.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서방님. 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요. 심장이 따뜻하게 뛰어요. 사람. 그럼 이제 여우굿을 안 뱉어? 네, 안 뱉어요. 대신 다른 걸 좀 해야겠는데. 다른 거? 뭐? 우리 첫날 밤 다시 치러야죠. 그때는 제가 급해서 대충 넘어갔지만 오늘은 제대로 인간 대 인간으로. 여기서 산신각 앞에서? 집으로 가야죠. 날래게 업으세요, 서방님. 오늘 밤은 저 안 봐드립니다. 알았어. 꽉 잡아. 내 오늘 아주 그냥 업고 날아가 줄 테니까. 으라차차. 10년 후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야, 박두식, 거기 서라. 너 내 옆에서 먹었지? 아니요. 누나야. 나 안 먹었어. 거짓말 마. 너 입가에 묻었거든? 오늘은 좀 놔볼래? 이걸로 확 눌러버린다. 7살 난 딸이 마당에 있는 작은 바위를 번쩍 듭니다. 만석이 기겁합니다. 연희야. 바위 내려놔. 동생 잡을 일 있냐? 쟤는 누굴 닮아서 힘이 저렇게 장사야? 누굴 닮긴요. 당신 닮아서 힘이 좋은 거죠? 저는 저렇게 무식하게 힘 안 씁니다. 거참. 힘은 당신이 셌지. 나 멧돼지 만났을 때 기억 안 나? 당신이 눈빛으로 제압했잖아. 어머, 제가요? 저는 연약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호호호. 저 내숭. 저거에 내가 속아서 10년을 행복하게 살았지. 행복하고 말고. 서방님, 애들 보는데 채통 지키세요. 그리고 이따 밤에 속꼬리 곰탕 끓여놨으니까 많이 드세요. 힘 쓰셔야죠? 그럴까? 거참, 우리 색시는 10년이 지나도 여우라니까. 여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우에게 홀리면 간을 빼먹힌다고요. 하지만 만석이는 말합니다. 여우에게 홀리면 평생 꿀 떨어지게 살 수 있다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다름을 인정하며 위기의 순간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년 묵은 여우도 사람이 되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안아주세요.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꼬리를 감추고 있는 당신만의 수호천사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단밤야화 내 마누라는 구미호였습니다. 편안한 밤, 꿈결 같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단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